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사회자이신 윤동열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윤동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저희 토론의 주제가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한 시험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공무원 시험도 아니고요, 대기업 채용도 아닙니다. 바로 의대 입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의대로 바로 진학을 하는데요. 실제 우리는 AI 3강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꿈꾸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인재들은 미래 산업을 살릴 수 있는 인재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교육이 이 안정을 택할 것인가, 미래를 위한 선택을 택할 것인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사실 입법부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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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저희 나영돈 서울과기대 석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이게 최근 5년간 보게 되면 상위권 학생들 진로 보면 의대, 치대, 약대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사교육비 같은 경우가 27.5조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고요. 75.7%가 사교육에 다 참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 논술 중심의 고가 사교육도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AI하고 공학 계열로 진학하는 최상위 비중 같은 경우는요, 약간 반등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줄어들고 있고요. 또 상위권 인재들은 의대로 집중하는 경향, 그리고 중위권은 이 경쟁이 많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 산업에 대한 인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게 됐지만요, 이에 대한 질문을 갖고 저희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실제 정책을 만들어주고 입법해 주시는 이준석 대표님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대표님 바쁘시잖아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예전에도 한번 제가 프로에서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교육을 유발하는 현재 입시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지만 충분히 경쟁력을, AI 시대의 경쟁을 만들 수 있을까 보십니까? 저는 결국에는 사교육비를 투입하는 이유는 나중에 보상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사교육비를 10을 투자했는데 이 10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100, 200의 리턴이 보장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근데 최근에 의대 선호 현상 이런 것들은 사실 의대가 예전보다 아주 많이 좋아졌다기보다는 다른 일자리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부모로서 아니면은 그 비용 부담한 주체로서 도저히 다른 걸 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다른 길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자리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 되게 어려워지긴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의대도 아까 의대 직업으로서의 매력보다는 라이선스로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득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커진 것이지. 저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라이선스를 해체하려고 할 것이냐. 쉽지 않은 것 굉장히 같아요. 위험하고요. 예, 위험하죠. 저희 개혁신당의 지지층 중에 의사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방금 전에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라이선스가 없는 직역에서는 과거에 굉장히 고연봉 직업이라 하더라도 해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정치하기 전에 살아왔던 개발자 프로그래머의 직군인데요. 거의 해체가 거의 진행도 아니고 마무리 단계거든요. 해체 작업이.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떤 직역을 보호하고 어떤 직역을 이제 해체해 나가는지에 대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또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풀어내는 게 정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준석 대표님께서는 이쪽 분야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만나 뵐 때마다 점점 그 직종이 위기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석 교수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볼 텐데요.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공교육에 대한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사실 사교육을 선호하는 것은 예, 공교육보다 뭔가 사교육으로 가면 더 좋은 게 있겠다,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더 나아지려면은 사회가 원하는 어떤 가치, 그런 것을 공교육이 더 잘해줄 때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잘하는 걸 흔히 문제 빨리 풀기, 지식 네. 많이 알고 그거를 증명하기, 이런 데 이제 사교육이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공교육이 그걸 가지고 사교육하고 경쟁해 갖고는 이게 가능할 거냐? 교육의 본질이 지식과 기술도 있지만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쪽에 공교육이 더욱 사교육하고 차별화시키면은 오히려 그것이 본질적으로 더 빨리 사교육을 줄이는 게 아닌가, 역설적으로. 이 공교육과 사교육의 그 차별화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가르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찍어서 맞추는 데 조금 더 집중하다 보니까 공교육보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사교육에 집중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아마 평가 방식이나 교육 신뢰 회복이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사실 의대 쏠림 현상은 단순한 입시 문제가 아니라 직업의 안정성이라든지 보상 구조 문제라고 보는데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건 직역을 자격증을 없애고 그런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보시기에. 저는 보상 체계가 좀 바뀌는 게 중요하다 보고요. 이번에 그래서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 받았던 SK 하이닉스의 보상 성과 체계 같은 것들이 이공계에는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과거에는 제가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저희가 140명이 저희 때는 한 해에 졸업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한 20년 지난 뒤에 보면은 한 절반 가까이는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 상황에서 저희 때로 되돌아가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삶이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아카데미아에서 교수가 되어가지고 연구를 지속하고 이런 활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돈 벌러 이제 게임 회사 아니면 뭐 IT 회사 같은 데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남은 것이 의학계열 진학이냐 이러였는데 그때만 해도 선명하게 한 3배 정도, 4배 정도의 연봉 차이가 나는 그런 선택이었기 때문에 의료계를 선택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공계에서 우리가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보상 체계 자체가 예를 들어 이번에 SK 하이닉스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하다못해 현장 엔지니어에게까지도 수억 대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이 호황이 무조건 계속 간다고 하는 생각은 없겠지만은 적어도 그런 보상 체계가 좀 다른 체계가 생김으로써 이공계에 대한 관심 같은 걸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좀 걱정되는 게 아까 라이선스를 어떻게 깰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했던 것이 대한민국에서도 이 정치 논리에 따라 가지고 시장 수요와 맞지 않게 직업이 형성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의료 직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의 직무 중에 많은 것들은 또 AI로 대체될 가능성이나 이런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면은 한 사람이 더 많은 환자를 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진보의 방향인데 정책적으로 매번 의사를 늘려야 된다가 그것이 양당을 가리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큰 줄기에 반대되는 것인데 의사는 안정적인 직장일 거야라는 그런 한 20-30년간 있었던 굳은 믿음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 자식도 의사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학부모의 마음과 결부돼가지고 이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도 정치가 참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또 정치를 하시면서도 대표님께서는 정치에 대해서 또 문제점을 저희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한 이슈인데 아마 학부형들은 또 의대 정원 늘려야지 의대 더 많이 가는데 얘기하는데 도리어 그럼 또 말씀하신 대로 AI 인재가 근데 조금만 더 하자면 이제 사교육 관련해서 아까 이제 나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잘 생각해보면 5년 전에만 5년 지금까지도 보면요. 동탄에 제가 가서 이제 학원가를 보면요. 가장 최근에 핫한 열풍이 불었던 것이 코딩 교육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AI의 도래와 함께
가장 먼 나락간 게 코딩하는 기술자들인데 코딩 교육을 사교육계에서는 그것이 뭐 이게 완전히 이제 신기루처럼 이제 보여가지고 엄청난 비용을 투입했던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대한민국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코딩 교육을 잘못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웠던 것의 상당 부분이 이제 AI로 대체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한테 그 귀중한 시간에 그쪽에 많이 투자하도록 했던 것, 저는 지금 와서는 효율적이지 않았다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그 민간에서도 그런 사교육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려다가 비용 효율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격전의 시대에서는. 예. 그래도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니까 또 고쳐 나가고 다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나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저도 이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저도 인사 조직을 가리키다 보니까 학교에서 경영학을 보상 체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젠지들한테는요. 이게 MG라고 부르면 되게 싫어해서 제가 이제 젠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실제 이 보상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현장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매우 어려운 거죠. 사실 이걸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보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계할 건가. 그 이제 의대를 가는 거는 사실 보상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또 낮다. 그러니까 높은 확률의 높은 페이. 이게 이제 곱해지니까 선택을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쓰는 거고, 그렇다면은 공대 가고 AI를 하는 것이 그 위험 부담이 적다, 이런 어떤 안전판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조치가 필요할 거고, 연봉은 사실 정부가 올려주긴 쉽진 않지만 최대한 금액도 올려주고, 그게 이제 교수님께서는 예전에 또 개혁신당 대표께서 그런 공약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쪽을 한쪽에 파격적으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뭐 중국에 우리 뉴스 많이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민간 기업에 대한 얘기를 아까 SK 하이닉스도 해주셨고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공공 부분이 이런 부분, 정부가 이런 것들을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정책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희 그 의사 숫자는 민감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이공계 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그 우대 혜택을 예. 그 금전적인 것 플러스 명예 그리고 지속성 이런 것을 보다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말씀. 저는 우리가 경쟁이라는 것이 항상 합리적인 가격을 찾는 그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이 경쟁이라는 게 노동 공급자, 그 노동 수요자 입장에서 활발하게 자유롭게 이루어질 때 저는 그 합리적인 가격들이 책정된다 보는데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시작한 그 뭐랄까요, 그 인재 경쟁의 풀에 기업들이 합리적인 참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거기에 참여하기보다는 정치인들에게 부탁해서 다른 제약 사항들을 만들어낼 것이냐. 저는 여기서 철저하게 경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IT 출신이고 제가 뭐 과학고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보면은 여기서 일하다가 다음날 저기서 일하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정성이겠지만은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불안정성일 수 있습니다. 경영 환경에 따라 가지고 잘릴 수 있다는 위협이 있으니까. 하지만 몸값을 높이고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받는 데는 그런 유연성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겁니다. 지금 미국에 보면은 AI 기업 중에 모델 만드는 기업 중에 뭐 오픈 AI, 샘 알트만도 유명하고 하겠지만은 지금 그거에 가장 큰 대항마로 떠오른 엔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이런 사람들도 원래는 오픈 AI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철학에 동의하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가겠다 이렇게 나왔던 것인데요. 한국에서 만약에 그렇게 오픈 AI에서 중요한 역할을 나와가지고 만약에 이런 거 한다고 했으면요, 어떤 식으로는 소송 걸었을 겁니다. 아마 보면은 뭐 기밀을 유출해가지고 사업한다는 일부터 해가지고. 저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부 정치권에서 그리고 법조계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 경쟁 문화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 네가 감히 대기업을 상대해 볼 거야? 이런 시간의 문화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그 유연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저는 정치권 그리고 법조계 그리고 애초에 그 고용 환경 자체가 흘러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데이터를 보더라도요. 글로벌 AI 경쟁 지형하고 한국 위치를 보더라도 신규 유치 AI 기업 수가 미국이 1073개인데 한국은 52개예요. 이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러니까 저기도 예. 보면은 이제 AI 모델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분화가 돼가지고 그쵸. 다양한 예.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진짜 우리가 산업 스파이 이런 얘기 하는 거면요,
누가 예를 들어 어디 반도체 기업 가가지고 설계도를 USB에 담아와가지고 중국에 웅탕 넘긴다. 이거는 산업 스파이죠. 내 머리에 담아놓은 지식을 가지고 하지만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까지 뭐 아니면 그런 안 좋은 낙인을 찍는다든지 하는 식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분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약간 그런 문화에 대해 가지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거 하나 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실리콘밸리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거기 있는 인사 담당자들이라든지 직원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바로 입사한 날 다음 회사를 어디로 갈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똑같은 말씀을 하셔갖고 좀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그 공교육 안에서 AI 시대 필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데 아까 이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코딩 수학 같은 경우를 사교육에서 또 흡수를 해버린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공교육에서 만약에 흡수한다면 이 필수 역량을 과연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나 교수님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 과거에 우리 교육의 본질이 이렇게 말씀했던 지식과 기술이 굉장히 큰 건데 이걸 사람보다 AI가 너무 잘하니까 교육이 이제 뭘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코딩이나 수학을 한다고 그러면은 AI를 만들고 설계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금 AI를 만드는 사람보다도 모든 작업 현장이나 생활에서 AI를 쓸 때는 그럼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까? 그럼 결국은 과거보다 지식과 기술에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고 그 AI를 더 잘 사용해서 지식과 기술은 AI로 커버하고 AI가 못하는 우리가 보통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력이나 인문학적 통찰 뭐 이런 것들에 이제 훨씬 많이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면 수학적인 이런 것들이 논리적 사고력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단순한 코딩 과목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노동하고 그 실질적으로 AI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체계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교육 현장이 그렇게 돼 있는지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 이 대표님 말씀. 저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공민교육 체계부터 이제 확립해 온 것이 산업혁명 시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산업혁명에 따라서 필요한 노동자들을 양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다 모아놓고 가르치고 우리가 정해진 교과서로 교육하고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보는데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될 것이 과연 우리는 무엇에 이제 사람을 최적화해서 키울 것이냐, 무엇을 옵티멀한 그런 최적화된 상황으로 놓고 교육을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 자체가 지금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잘 길러진 인재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도 이거는 아직까지 열려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해커톤이라는 걸 갔습니다. 이게 IT 개발자들은 원래 자기 실력 뽐내기 위해 가지고 뭐 24시간, 48시간 동안 어디 가둬놓고 이렇게 뭘 만드는 해커톤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옛날에는 해커톤 가면요, 이 심사위원들이 옛날에 돈 좀 벌어봤다는 IT 사업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꼰대질을 해요. 가가지고 넌 이건 잘했고 못했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꼰대질 하거든요. 요즘 해커톤 가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예. 누가 누구한테 감히 요즘 세상에서 이걸 너는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를 얘기할 것이냐. 평가 기준을 어떻게 그렇게 한 20년 전에 사업 한번 성공해봤던 사람들이 지금 20년 뒤에 사업 아이템 평가하고 있느냐. 편의상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을 뿐이지 이건 이미 유효한 평가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IT 업계에 제일 먼저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승부는 뭐였냐면은 36시간 동안 제품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가지고 각자 용을 써가지고 누가 가장 많은 매출을 내는지 가지고 경쟁해보자. 직접 매출까지는. 예, 그렇게 경쟁했던 게 제가 지난달에 참여했던 해커톤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도 이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게 제가 대학교 교수하는 제 친구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니넨 요즘 숙제를 뭘 내니? 아니면 리포트를 뭘 내라고 하니? 니넨 요즘 시험에서 뭘 평가하니? 어차피 AI의 도움을 많이 받을 텐데 지금 네가 내는 것이 의미가 있는 평가를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닌 거 자기들 다 안 돼요. 그런데 편의상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학점은 줘야 되고 편의상 해야 되는 거니까 굴러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틀을 한번 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대선 때도 보면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K부터 12까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있는 교육을 바꿔보자. 1년 단축해보자 그러면은 들고 일어났죠. 관성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그건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을 가둬놓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냐면 우리가 이 평가 기준을 결국 뭐 하냐? 나중에 수능 봐가지고
또 대학 가는데 줄 세우는 거 외에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저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근본적인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남은 혹시 예,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교육 문제도 공교육이 그거하고 차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회가 이런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런 거에 가치를 부여하고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전체 시스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과목 중심으로 전공 중심이 아니라 문제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무슨 과목에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졸업할 때 내가 프로젝트가 몇 개 했는데 포트폴리오를 이제 보여줄 수 있고 그 대학에서도 그렇게 뽑고 대학에서도 그런 어떤 우리 학과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졸업할 때까지 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나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AI 인재 G3 전략을 우리가 내세우고 있고 또 교육 구조에 대한 부분이요. 일단 입시 문제를 건너서 실제 학과 개편이 필요하거든요. 초중고만 K-12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전공이 있고 또 AI 첨단 공학 중심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바뀌지 않아요. 대학 내. 대학이 저도 대학에 있지만 아까 정치권에 대한 말씀하시면 가령 안 변해요. 대학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표님? 예. 저는 제가 솔직하게 과감하게 개혁하라고 한다면요. 예. 저는 지금은 우리가 전공 조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려웠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뭐 전공을 하나 이제 학생 수를 줄이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테뉴어 받은 교수님들, 선생님들 다 지금까지 연구해 오신 것들도 있는데 학과를 없애자는 것이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 공공에서 그 아카데미아에서 실적이 있으시고 이런 교수님들 실제로 자기 영역에서 상당 성과를 내신 분들을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에서. 흡수로 공공. 예, 그리고 이제 티칭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이제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연구자로서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 연구하던 분야를 계속 가시는 것은 대한민국의 학술적 가치로서 의미가 있되 그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의 테뉴어 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학과의 인원을 배정하고 거기서 티칭을 하시도록 하는 것 자체는 한 번은 탈바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이 AI 전환에 있어서 아마 최선봉에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했던 사람이지만은 저 대학 졸업한 20년 만에 제가 배운 거 거의 다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현실인데 지금 이것을 어떤 학과를 나눠가지고 그 학과를 유지하기 위한 칸막이를 유지하고 거기에 또 테뉴어를 보장하고 티칭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것 자체가 이 제가 말씀드린 모든 단계가 우리 사회에 오버헤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냉정하게 뭐 이건 정치가 해결할 영역이 또 있겠지만은 뭐 국립대부터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무학과 체대라든지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을 만한 뭐 선생님들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그런 부담 같은 것들은 그건 공공이 책임지고 해결해야죠. 예를 들어 연구기관에 가실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연구만 집중하실 수 있게 따로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해야겠죠. 이 대표님 말씀 듣고 저는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생각했던 이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도리어 대학에 있는 교수들 중에서 티칭 중심인 교수들을 도리어 공공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은 사실 연구보다는 티칭 중심으로 하거나 그 경험을 또 딜리버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내부에서 이번에 뭐 자율전공 제도를 도입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원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학과의 자율적인 조정이 시기마다 불가능한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진짜 한번 고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진학률 80% 이렇게 된 순간 여기가 더 고등의 학문을 하기 위한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 간 사람이 몇 명 되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고등 교육기관 같이 돼버리는 거지 제 생각에는 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을 선택한 사람이 아주 많아졌나?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나 교수님도 이 의견에 좀 말씀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예. 네. 전공 개편 뭐 이런 걸 하더라도 사실 융합 전공도 최근 많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커리큘럼이나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은 사실 어거지로 이렇게 좀 묶어놨다 그럴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전통적으로 우리 교수님들이 전통적인 지식과 기술 체계를 습득해 왔고 그걸 가르쳐 왔는데 지금 융합해서 문제 해결형으로 한다면은 이분들도 해본 경험이 없으시고 학생들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걸 하려면은 어떤 부분적으로 학과 개편으로는 매우 어렵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람을 뽑고 또 평가하고 하는 걸로 바꿔야 된다.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학생 맞춤 사실 학생들이 고객이잖아요. 그럼 학생 맞춤형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들의 그 오래된 지식을 갖고 학생들이 맞추다 보니까 실제 기업에 진출할 때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제가 자성을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공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바꾸자는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대학이 아니라 기업 교육이 중심이 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될까요? 이 대표님 보시기에. 저는 기업이 이제 사실 신입 아닌 신입을 바라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이 이제 가장 예. 특징적으로 들리거든요. 그 인턴을 하려면 인턴 하기 전에 경험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게 기업도 고민이 많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그냥 그 성적표나 아니면은 몇 가지 학교 이력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것들을 기업도 이제 다면 평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 이력을 요구하는 걸 텐데요. 저는 채용에 대한 부분은 기업이 아마 자율적으로 하도록 놔두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한편으로는 배출 연령을 최대한 땡기는 것에서는 사회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평균 남자 학생 같은 경우 27살 되어서야 첫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는 이 문화라든지 예, 예.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위험도가 크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도 뭐 아무리 20대 초반에 취업한다 하더라도 30대 초중반에 가면은 일과 가정 중에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취업 연령을 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에 따라서 완화되거나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오히려 지금 학교가 뭔가 평생 먹고 살 지식을 가르쳐 줄 게 아니면은 네. 빨리 배출하는 게 낫다. 약간 아, 그런 근데 학생들이 안 나가려고 할 수도 있죠. 저희도 유보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네. 졸업을 안 하고 한 학기 남겨놓고 안 가거나 졸업을 해야 되는데도 안 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진짜 이게. 저는 예. 그 아까 K12 저희가 얘기했는데요. 네. 그게 대학을 4년을 줄인다는 개념도 될 수 있겠지만 K12에서도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하다. 전면적인 월반이나 이런 것들이 피어들 수도 있다라는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부분을 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까 나 교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는데 예전에 이제 정책 같은 경우를 이제 수립하고 그러실 때도 기업 주도의 좀 취업과 연계되는 실무 트랙을 만들거나 그러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예.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식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 제가 기업 주도 혹은 산업계 주도 교육 훈련을 해서 이제 많은 비판도 받았는데요. 그때가 직능국장이셨을 때 같은데요. 예. 그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려면 기업에서 문제를 줘야 됩니다. 데이터도 주고. 예. 지금 그런데 많은 교육 훈련 기관이나 대학에서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위한 문제, 그러니까 실제 문제가 아니고 가상의 문제를 갖고 대부분 하고. 아, 예, 그럼 예. 기업에서 지금 R&D 협력할 때는 기업에 과제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것처럼 그렇죠. 교육도 기업에서 데이터와 문제를 주고 그래서 학생들과 교수들하고 함께 풀도록 그리고 문제 정의할 때부터 그리고 중간에 프로젝트 진행할 때 기업에서 그 직원들이 와서 같이 하고 이런 것이 매우 교육 과정에 좀 더 인발브를 해주면 좋겠다. 아마도 청년국장 하실 때도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모두 AI처럼 실제 기업에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이 대표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견 주시길. 저도 뭐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뭐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제 청년들이 경험할 기회라든지 도전할 기회라는 거 저는 꽤 의미가 있을 거라 보고요. 기업이 던지는 과제도 있겠지만은 젊은 세대가 자체 발굴하는 과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대학가에 제가 대선 때 가면 많이 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한테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라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면요. 저도 첫 번째 답은 저도 모릅니다. 예, 저도 모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대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 중에 뭔가 바꿀 것이 있다면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라는 얘기는 계속합니다. 예. 근데 그게 아주 그냥 뜬구름 같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얘기 밥 먹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걸 발굴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대학에 갔는데 지금 당장 이 식당에 구내 식당에 와서도 저는 엄청나게 사업 아이템 같은 것들이 많은데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오는 게 예를 들어 갔는데 구내 식당에 식판으로 이렇게 밥을 주잖아요. 그건 저한테는 제가 해외 대학교 생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식판이 전부 다 광고판으로 보이더라고요. 아, 그런 또 발상의 전환도 있으시네요. 밥 한 그릇을 다 먹으면 밑에 광고가 나온다든지 국을 다 퍼먹으면 밑에 광고가 있다든지 학교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 같은데. 식판에 이렇게 한다든지 저는 만약에 어떤 학생이 그런 아이디어를 들고 학교에 나가가지고 제가 이런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우들 밥값을 뭐 한 끼에 200원 낮추고 저는 100원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엉뚱한 상상 위에 현실적인 계획이 있고 현실적인 계획 위에 그걸 추진하는 추진력이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그 젊은 세대는 엉뚱한 상상 단계에 차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활성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조금씩 그 방향으로 갈 것인 게 대기업이라는 선택지, 공채 대기업이라는 선택지는 이미 없어졌어요. 이미 보면. 예. 너무 좁아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랑 마찬가지처럼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기회를 열어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대기업이 제공하는 프로젝트의 기회도 있겠지만은 학교 내에서 이런 시도를 했을 때 선생님들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언제 밥값 200원 낮추라 그랬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접근을 다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되게 이제 이슈됐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법령 정보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를 구청 공무원 하시는 분이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MCP라는 형식으로 공개했더니만 크게 일파만파가 됐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 사실 다 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좀 접근 안 했던 부분인데 그런 엉뚱하고 아니면 자기 투자해가지고 자기 만족성의 어떤 투자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마련되면 좋고 그게 나중에 금전적 보상까지 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겠죠. 아니, 저는 이 대표님께서 네. 제 자녀가 있는 학교에 가서 봤다고 제 자녀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몰랐네요. 아까 말씀하시면서. 예, 예. 아이디어 많습니다 보면.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대표님도 정치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여러 부분들이 사실 많은데 이게 쉽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그만큼 데이터를 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문제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인턴십 같은 경우를 기업들이 열고 인턴십을 하는 학생들한테 기업이 급여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업들이 안 하다 보니까 도리어 정부가 이런 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그 참여한 학생들한테 도리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일경험 이렇게 하면서 정부에서 인건비를 사실상 떼고 그럼 예. 기업은 우리 사실 별로 필요하진 않은데 예. 정부에서 하라는 거 이런 식으로 돼 갖고는 사실 굉장히 어렵죠. 경력직만 계속 채용하고 스스로 인재를 키우거나 고민은 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예산으로 일경험을 시키고 아마 이런 나라가 외국에는 거의 없을 없는 겁니다. 시스템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그 기업에 문제를 주는 것도 좋지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문제로 생각할 건가 그런 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찾아가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제까지 계속 정부가 이 일경험을 할 때 돈을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예산도 한계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항상 국제 경쟁을 빼놓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인 게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실 우리 국내 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정부가 부족한 게 있다면요. 우리나라에 정말 그 제약 산업이나 아니면 이런 바이오 산업만 해도요. 굉장히 기형적인 측면이 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보스턴에 가가지고 거기에 정말 유명한 그런 업체들이 연구하고 이런 거 보면은 한국의 임상 연구하기 너무 좋은 환경인데 예, 적어도 여기서 사람 고용해 쓰는 건 여기서 하고 나중에 임상 연구 정도만 한국에 가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요. 저는 그건 전부 다 지금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 확 풀어내는 게 진짜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재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밖에 나가야 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규제 해체든 이런 게 할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저는 기준국가제라는 걸 얘기했는데요. 뭐 바이오 연구를 할 거면은 일본에 있는 규제는 일본에 없는 규제는 우리도 없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IT 할 거면은 실리콘밸리 없는 규제면은 판교에서도 없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패러티를 맞춰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런 불균형이 더 커질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해외 그 유수 기업들이 그런 규제 장벽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투자나 이런 고용,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그게 하나의 스탠다드가 되면은 또 국내 기업들이 거기에 또 맞춰가기에 노력할 것이고 저는 그 장벽 허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던지셨는데요. 혹시 나 원장님 예. 말씀하시기.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규제 중에는 네. 채용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채용에도 공정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장벽도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같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뭐 채용 문제는 물론이고 뭐 다양한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법률적인 부분들, 창업 저도 얼마 전에 싱가포르도 다녀오고 다른 나라도 다녀왔는데 창업이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제재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특정 직군에 좀 물리는 거,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물리는 문제를 얘기했었는데요. 사실 최상위 인재에 대한 부분을 AI나 첨단 산업을 유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상 체계를 바꾼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연구 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인식은 어떤가요? 사실상 지금 현장에서는요. 연구 환경이요? 예, 그러니까 뭐 진짜 AI라든지 첨단 산업으로 가려면 연구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전 대학만 바라보면 연구 환경이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사실은요. 예. 저는 이 연구 환경이라는 게 아카데미아도 그렇고 저는 산업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제 제가 이제 그 명지대학교 이종훈 교수님 뭐 네. 북호선 타셔서 제가 네. 봤는데 그 책에서 제가 참 공감 갔던 문구가 뭐냐면은 AI 시대에 이제 사실 대체제가 될 것이냐 보완제가 될 것이냐 AI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산업별로 좀 이해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 산업에 어떻게 참여하냐에 따라서 이해가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약간 제 스스로의 정체성을 개혁신당 대표이자 프로그래머로 저를 규정한다면요. 저는 프로그래머로서 제가 대체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거의 뭐 발악하고 있고요. 보완제가 돼가지고 AI가 저를 오히려 도와서 저희 생산성을 높여줄 도구가 되길 바라고 있고요. 개혁신당 대표로서는 거대 양당에 비해 가지고 적은 인력풀을 이 AI로 대체해 나갈 수 있다면 승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AI가 선명한 대체제가 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데 인력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끝없는 사람들의 투쟁이 필요할 거다 봅니다. 대체되지 않고 보완시켜 가지고 그 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에. 근데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 언론사의 일간지에 제가 이제 친한 분들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문 몇 곳에서 AI 시대에 대응하는 방법 본인들이 간부 회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내린 결론이 그래 이제 필요 없어진 교정교열부를 없애자라고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교정교육부가 제일 중요한 부서 아니었나요? 그런데 교정교열부는 이제 AI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없애는 방향으로 결론 났다고 하는데 완전 이제 엔지니어 그 프로그래머 출신인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한 10배는 까지집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자 아까 말했듯이 간부회의에 가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 30년 동안 쌓아놓은 업력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이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전혀 제가 뭐 잘못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뭐 옛날에 마부 같은 역할이구나 이제 나는 후배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가진 직역은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저는 아까 말했던 뭐 약사, 의사 이런 직역 같은 경우에도요 이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든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제가 어디 대선 때 가가지고 약사분들 앞에서 그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난리 났거든요. 그 죄송하지만 약이 자판기로 대체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랬다가 뭐 약사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만 말씀을 거기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뭐 말씀하신 거 뭐 이런 거 이준석 씨는 복약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군요. 막 이러세요. 그 복약 지도가 뭐죠?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약 어떻게 드세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게 가장 먼저 대체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그 말에서 또 얻어맞았죠. 예,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준석의 싸가지 없으면 그런 거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 직역에선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시겠죠. 네가 복약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사과해라. 으악 이렇게 하는데 밖에서 보고 있는 청년들은 보면서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이 괴리가 계속될 거거든요. 저는 이거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뭐 연구나 이런 직군에서도 저는 본인이 대체될 만한 사람이라면 그걸 인지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 그거를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내 역할을 찾는 거의 핵심인데 저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말씀하실 때 갑자기 우리 민경국 회장님의 눈이 반짝이셨던 게 어떤 인력들이 기자들 중에서 줄어들어야 되는가. 나중에 도리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런 규제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마다. 우리 교수님 말씀 좀. 인재를 이제 유인하려면은 사실 보상 아까 그 연구 환경 이런 말씀했는데 최근에 현장에서는 AI를 아주 잘 쓰는 사람은 6시간 해야 될 일을 40분 만에 한다. 최근에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시간을 놀게 해주느냐? 이제 새로운 일을 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루에 할 걸 1시간에 하면은 하루에 8일치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인지 과부하가 걸려서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우선 휴게나 뭐 휴식도 중요하지만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예.
8배로 일을 하면은 월급을 8배를 줄 거냐? 안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이제 유인하려면 새로운 보상 체계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특히 우리 사회는 그 공정성에 대한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8시간 일해갖고 하나를 만든 사람하고 슬슬 놀면서 1시간 동안 AI 써서 만든 사람하고 월급을 같이 주면은 공정한가요? 불공정한가요? 그 8시간 일한 사람을 그래도 고생했다고 좀 더 줘야 된다는 정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보상 체계가 우리가 뭔가 사회적 합의 같은 거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공정성에 대한 재해석, 예. 입시제도도 마찬가지. 저도 뭐 동일하는데 저도 이제 X세대다 보니까 고민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M세대도 계시고 또 젠지들도 계시는데 사실 공정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시간의 투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젠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성과를 갖고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갖고 수용성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 그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AI 교육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한 이슈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은 AI 인재 정책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라든지 아니면 예산에 대한 법제화 같은 게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정책도 하셨고 또 실제 입법을 하시니까 이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네. 저는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제도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좀 흔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또 그런 반대적인 예, 생각을 또.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시지만 저도 그렇고 뭘 바꾸는 걸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대통령께서는 사실 오히려 대통령께서 지금 위치에 올라가시는 데까지 물론 좋은 대학을 졸업하셨고 대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사시까지 합격하셨지만은 거꾸로 말하면 학연이나 이런 걸로 성공하신 케이스는 전혀 아니거든요. 교육제도 하에서 검정고시를 또 보시고 이렇게 공부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께서 아주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기존의 어떤 그 얽혀 있는 뭐 카르텔이랄까 하면 그러지만은 학연이나 지원을 얽혀 있는 관계를 풀어내고 새로 설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from scratch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교육제도라는 것도 저는 우리가 뭔가 자꾸 하나씩 바꿔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저항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계속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미국 같은 나라는 오히려 애초에 의무교육의 개념이 약한 나라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이 느슨한 고리 속에서 기업이 새로운 채용제도나 이런 것들도 시도하기가 좀 자연스럽잖아요. 예를 들어 가장 잘 나가는 팔란티어 같은 기업 이런 데서 보면 우린 이제 대조를 안 뽑겠다, 고조를 뽑겠다 하는 의미는 미국 사회에서는 애초에 대학이 옵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필수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학이 필수다라는 옵션, 그걸 강제한 게 뭐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10몇 년 전에 대학교 반값 등록금이라는 것이 등장할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던졌던 얘기 뭐냐면은 대학 등록금이 비싸니까 지원해야 된다 이런 단순 논리 말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2012년으로 돌아가 보면요. 초등학교 의무교육, 중학교 의무교육,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가지고 대학교는 반값을 지원한다고? 그런 것 자체가 상당히 포퓰리즘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진 제도였던 것이거든요. 그 의무교육이라는 게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보면 대학이 거의 의무교육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육제도에 가할 수 있는 변화는 참 적다. 대학까지 내가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대학은 한번 가야지 이런 인식이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학이 필요 없겠다는 인식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며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당신에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대학 가는 것이 대학 가서 4년 동안이 나에게 보장된 무슨 그 취업하기 전에 4년 동안의 안식년처럼 받아들여지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게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틀을 깨야 되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사람의 생애 주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총액이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대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면은 그것을 오히려 조금 더 초중등 교육 쪽으로 끌어내린다든지 사실 이미 초중등 교육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건 맞지만은 그러면 오히려 그 사회 진출 학생들에게 아니 당신들이 대학교에 대학 등록금 지원을 반값 등록금으로 예를 들어 국가 장학금으로 4년 동안에 한 3, 4천만 원 받는 걸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은 오히려 당신들한테 우리가 창업 자금으로 예를 들어 3, 4천원 지원해 줄 수 있다라든지 뭔가 이런 틀의 변화를 과감하게 질러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게 없는 상황 속에서 야 대학은 어차피 국가에서 반쯤 대주는데 왜 안 가지? 돈 대주는데 가고 말지.
저는 이 틀을 깨지 않고는 굉장히 변화가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님께서 이제 아마 여기 대학 관계자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등록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상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좀 특이한 구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 민간 쪽에서 그러니까 공공 대학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립대학이 아닌 민간 대학이 80%의 교육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대학 저장하고 연결이 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제가 미국에서 주정부 프로젝트를 한번 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대표님 말씀하고 정확했었어요. 저는 대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몇 %가 가느냐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가 고등교육 이수율이고 실제 이수자들 중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있었던 주 같은 경우는 28%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50세 이후로의 코홀트 분석을 해서 추적을 하니까 50세 넘으니까 한 52%가 대학을 졸업하는 거니까 일을 하다가 본인이 대학이 필요하면 대학을 가게 되는 그런 좀 실용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알게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이 대표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아까 저를 보고 얘기하신 것 같아 그 진짜 안식년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학 4년의 안식년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대학생 때 실제 많이 배우고 많이 연구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본인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 이상의 시간 쓰고 있지 않나. 굉장히 좋은 문제점을 좀 제기해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나 교수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실 게 있으시면. 우리나라의 그 학력, 학교에 대한 선호는 너무나 강고해서 사실 많은 이야기를 수십 년간 했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오늘 그 축사에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문명사적 대전환이라는 표현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문명사적 대전환이 교육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기존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지식, 교육, 주입, 학교 이런 것들이 문명사적 대전환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대표님 말씀에 좀 빨리 바뀌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 정원 문제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굉장히 강력하게 저희가 달려들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질적인 상황이 생길 겁니다. 제가 제 친구들 교수하는 친구들 중에 자연대 교수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가끔 물어봅니다. 나중에 좀 있으면은 지금 이제 10대인 학생들이 대학 갈 때쯤이면은 한 학령 인구가 20만 명 정도 줄을 텐데 20만 명이면은 그중에 이공계를 예를 들어 굳이 편의상 이공계를 나뉘는 시스템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12만 명 정도가 예를 들어 이공계에 가고 그럼 그중에 수능 1등급이라 하는 사람들이 4%면 4,800명인데 의대가 정원이 4,000명, 5,000명인 세상에서는 그럼 자연대는 2등급부터 가는 거냐. 그러니까 이미 지금 숫자가 안 맞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말한 친구들이 뭐 서울대 교수고 이런 건데 니네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거 대처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답 없다. 예. 그러니까 답 없는 상태로 교육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계속 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속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거를 피해가지 말고 소크라테스식 질문으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수를 줄여야 되나? 수를 줄이면 그러면은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그러면 테뉴어 받으신 분들 어떻게 그러면 다른 길을 열어드릴 것이냐? 그럼 거기다 오히려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자. 선생님들 하고 싶은 연구 뭐 5년 동안 하시라고 한 분당 뭐 5억 10억씩 지원해드리자. 그렇게 해도 지금 이제 억지로 대학 정원수 유지하는 것보다 싸게 먹힐 겁니다. 선생님들이 오히려 차라리 개인 연구하시면서 가시도록 하셔도.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그 통폐합한다고 한 4, 5년마다 정부에 한 번씩 때가 되면 오는 각설이 같이 매번 보면은 어디랑 어디랑 통폐합하시면은 700억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름만 바뀌어서 계속 나오죠. 저는 왜 통폐합 사업 이름이 글로컬인지도 모르겠어요. 동네 학교 두립 통합하는데 뭐가 글로벌이에요. 근데 이런 사업들 같은 거로 매번 몇 천억씩 나가고 하느니 그냥 차라리 그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하고 싶은 연구하시도록 돈을 들이고 과감하게 학생 수를 줄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발상이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정치권에서 과감하게 논의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대한민국의 문화는 모난돌이 정맞는다. 하고 싶은 거 연구하시기에 5억 10억 지원해드리고 이렇게 하자라는 말은 딱 빠지고 이준석이 정원 줄이다고 했다더라. 예. 선생님이 전부 다 막 이제 뭐 티칭 그만두시고 이제 가가지고 어디 연구원 가셔가지고 연구하시라고 했다더라. 요거만 남아가지고 꼭 제가 이제 저희 의원실로 팩스로 반대 선명이 들어옵니다. 저는 근데 이게 한 번쯤은 오늘 저희가 이 포럼 자리에서 저희가 오늘 우리 민 회장님이 아주 좋은 포럼 개최해서 이런 얘기 하지만은 소크라테스식 질문 같이 계속 파고들어야 됩니다. 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은 질문으로
한번 열거해 놓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논의의 장이 풍성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헤드라인까지 잡아주셨는데요. 오늘 이 논의는 헤드라인만 나가지 않고 전체 내용이 다 나갈 수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활발한 논의도 있으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나 교수님 뭐 첨부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글로컬 위원회에 위원으로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돈을 나눠 이름부터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바뀌었죠. 네. 저는 동의하고요. 그 지역의 대학을 살리고 뭐 이런 여러 개 중에 이제 대학이 바뀌려면 기존의 교수님들의 어떤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역 같은 데도 사실 지역의 기업들에서도 그런 걸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제대로 못 가르친다고 자꾸 경력직만 뽑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는데 산업계도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참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 저는 또 제가 학계에서 얘기 드릴 수 있냐면 대학 교수들도 기득권을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대학 내에서 산학 쪽을 총괄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득권을 버리게 하는 싸움이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아까 이준석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변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저희가 이제 피드백 루프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윤모 대통령 때문에 쫓겨나고 제가 순천에 가가지고 제가 4개월 동안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요. 간 김에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다니면서 당연히 거기에 보면 좋은 순천 국립대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지역의 대학들을 많이 다녀보자 하면서 순천뿐 아니라 여러 이제 호남 지역에 또 경남 서부 지역에 이제 대학들 많이 가봤는데요.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이 아니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등록돼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다. 예. 근데 외국인 학생이 많이 등록돼 있는데 외국인 학생도 보이진 않냐 보이지 또. 않죠. 예. 보이진 않아요. 제가 점심시간에 그 학식 먹으러 가가지고 보면은 뭐 그런 외국인 학생들 얘기 좀 해보려고 갔더니만은 한 분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외국인 학생들이 여기 등록 인원의 10몇 %라 해서 와봤는데 왜 한 분도 안 보이죠 그랬더니만은 지금 양식장에 가 있습니다. 양식장에 가 있는데 사실 그게 왜 제가 그분들을 타박할 수가 없는 게 학교 정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 알겠고 한데 이게 뭔가 그 하나에 안 풀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 가지고 뭐 A 다시를 돌아가지고 이런 해법을 낸 것 같거든요. 외국인 학생들을 양식장에 있는 분이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학사학위 플러스 양식장 코스를 민간이 만든 거예요. 예. 여기 양식장에 일하면 학사학위도 준다더라 뭐 이런 여러분이 먹는 새우에 그 학비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놓고는 이거를 지금 엄청나게 늦은 페이스로 통폐합 또 해보실까요? 한 3년 뒤에 또 통폐합 해보실까요? 이런 페이스로 가는 거는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가끔은 이재명 대통령이 좀 절차 생략하고 너무 빠르게 진행하신다 생각할 때 있지만 이거야말로 지금 무한루프로 돌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이 대표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지역 대학이 먼저 소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인력들을 받지 않으면 대학이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방법까지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공계 연구 인력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 병역 특례 얘기가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병역 특례를 좀 파격적으로 해야 되냐, 그렇다면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표님이 좀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안규백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경계 병력, 그 휴전선 철책 지키는 병력을 22,000명대에서 6,000명대로 줄이겠다 하신 거 저는 야당이지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아예 그 6,000명도 왜 필요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사실 예전에 가진 게 징집 병력밖에 없었을 때는 철책이 뚫리면은 국방장관 옷 벗고 뭐 투스타가 날아가고 누가 노크해서 귀순하면 투스타가 날아가고 그런데 실체를 들여다보면은 뭐 60km의 방어선을 뭐 4,000명이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을 걸고 나중에 장군 목 날리고 이런 식으로 해결했던 게 우리 국방이었다면은 바뀌어야 되는 게 사실이고 저는 전 세계에서 인도 파키스탄 국경 빼놓고 이렇게 수십만 명을 군대에 깔아놓은 국경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철책에서 뺀 병력들뿐만 아니라 직업군인도 대폭 이제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란이나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 전장을 보게 되면은
저는 드론 워페어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되게 되면요. 저는 더 이상 철책선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며칠 전에도 군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한번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란 전쟁 보면서 느꼈는데 우리도 이제 출퇴근형 드론병을 왕제 양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단에다가 무슨 뭐 드론 부대 뭐 중대급으로 배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다가 출퇴근식으로 드론 뭐 이 워페어를 연마하는 그래서 거기 뭐 훈련장도 놔두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통신망으로 그냥 가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콜센터 같이 생긴데 출근해가지고 드론 조종만 해가지고 워페어를 연습하는 걸 해도 그 사람도 군인으로 이제 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몇만 명 단위로 있는 게 철책에 몇만 명 세우는 것보다 우리 국방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된다 했을 때 사실 병역 특례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직업 군인의 개념이라든지 많은 게 달라질 것이다. 지금 직업 군인을 뭐 하사나 이렇게 중사나 지원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무하려면 강원도 양구 가야 되고 화천 가야 된다 그러면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직업 군인으로 뭐 영등포에 있는 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완전하게 이제 우리가 군 병력의 수급 체계 같은 것도 이제 바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만약에 이런 병역 특례를 군에 대한 체계를 바꾸면은 실제 이 인력들을 이공계 인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까요? 대표님 보시기에? 저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이건 차라리 제가 아까 소크라테식 쓰신 문법으로 우리가 AI랑 얘기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가장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만약 드론 병과가 만약에 확대가 돼가지고 몇몇 명 단위로 우리가 드론 병과를 모집한다 그러면요. 뭐 되게 쉽게 편하게 얘기하면요. 병역 특례가 뭡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병과를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주 2일 드론병으로 복무하고 대신 복무 기간을 5년으로 한다든지 그럼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이걸 병행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게 사실 스위스 예비군 체계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주방위군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도 도입할 수 있는 거겠죠. 미국의 주방위군 체제라는 것이 사실 예비군과 상비군 사이에 어딘가에 있으면서 유사시에는 병력으로 투입될 수 있게 그 전력을 유지하는 체제인데 우리도 충분히 뭐 일주일에 이틀 정도, 하루 정도, 이틀 정도를 그 드론 병과로 연마하면서 경계 근무를 하고 나중에 가가지고 그걸 대신 복무 기간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 병특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다소 급진적이지만 검토해 볼 만한 또 제안을 또 해주셨습니다. 나 교수님 예. 생각하시기엔 어떠십니까? 우리 과학기술 전문 인력을 병역 특례 주는 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병역 회피 수단이다, 병역 자원이 30만 명 미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논란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보병 중심으로 과다한 인력 이런 것을 편제를 바꾸고 저는 과감하게 외국에서도 지금 인재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병역 특례를 대폭 확대해서 하되 그분들이 방산업체나 이런 데서 진짜 제대로 들어오던 이런 것을 그쪽에서 핵심 그 기술 정말 국가 방위에 핵심되는 것을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하고 처우를 아주 획기적으로 높여주고 퇴직하고 나오면은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이스라엘처럼 그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뭐 질문 하나 드리고 좀 결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신기했던 게 사실 아직까지도 AI 인력 같은 경우에 수요가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럼 국내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해외에서 인력을 도입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 가니까 양식장하고 연결된 그런 학생들이 들어와 있고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들을 좀 어치러치하게 유인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대표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대학이라는 것도 이제 더 이상 한국의 경계선에 머무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아까 제가 지방대학교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한 건 사실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또 한편으로 최근에 제가 들은 거는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들이 더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저 보스턴에 이제 국회의원 대관 출장 가 보니까 재미과학자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국내에 돌아와 가지고 연구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의외로 처음 물어봤던 게 뭐냐면은 의원님 한국에 돌아가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같이 할 만한 대학원생 인력풀이나 이런 게 충분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사실 그쪽 분야를 잘 몰라가지고 이런 걸 왜 물어보지 했는데 사실 커리어를 이뤄나간 데 있어가지고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우수한 연구 보조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밀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질문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약간 피드백이 다른 게 뭐냐면은
옛날엔 내가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 연구를 보조해줄 그리고 계속 가르쳐서 후배로 끌고 나갈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지방에 간다 하더라도 뭐 산업이 연계돼 있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리서치 어시스턴트에 해당한 역할은 충분히 AI가 해줄 수 있다. 그럼 나는 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지방 대학은 오히려 연구 중심으로 그렇게 산업과 왜냐하면 산업은 지금 전부 다 밑에 내려가 있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기관 산업은 지금 전부 다 그 경상도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과 연계돼 가지고 새로운 리서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은 아마 지방 대학이라는 데 확보가 가능할 것이고 그게 하나의 그런 어떤 귀국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우수 인력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나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은 주로 우리가 그 AI 전문가 좀 기술 수준이 높고 이런 과학자급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작업 현장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을 키우려면은 지금 모든 재직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AI를 잘 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업에 종사하는 5년, 10년 이상 된 그 도메인 지식이라 그러죠.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AI를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성과가 날 텐데 그런 쪽에 지금 많은 투자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획기적인 어떤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갈지 몰랐는데 1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 마지막 멘트를 좀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나 교수님께서 그 예전에 정책조 수립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오늘에 대한 말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AI 혁명 시대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을 우리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안목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할 건지를 고민하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또 이 대표님 좀 말씀 주시죠. 예. 사실 AI가 왔을 때 우리 AX라는 단어를 쓰면서 AI 트랜지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여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는 우리 뷔페 가기 전에 장을 비우는 것처럼 내 스스로를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큰 정당의 대표도 해보고 지금 작은 정당의 대표도 해봤는데요. 제가 큰 정당의 대표할 때 사실 이런 걸 많이 해보려고 했지만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작은 정당의 대표를 하면서 요즘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보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기득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어쩌면 이 비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채워질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가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AX라는 것, AI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람이 잘리고 이런 비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 스스로가 내 위치가 달라졌음을 인지하는 비움부터 시작된다는 거를 한번 다 같이 인지하고 교육에서도 저는 우리 교육에 보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보면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미 교육에서 어느 정도의 기득권이 되신 분도 있을 거고 할 텐데요. 그걸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프롬 스크래치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저도 계속 제 스스로를 비우면서 새로운 걸 채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두 분한테 그래도 박수 크게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사실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재는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구조의 산물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뭐 이 대표님 주신 말씀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함께 경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 포럼을 만들어주신 뉴스트림 관계자들 그리고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이준석 대표님과 나영돈 석좌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